네, MBN골드 박근호 매니저와 함께할 분으로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까지 모셔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부터 훈훈한 케미를 보여주시는 두 분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탑5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기관과 외국인 동반해서 오늘은 페노션 그리고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네옴시티 관련주 담아가고 있고요. 여기에 기관은 반도체 투톱 그리고 외국인은 신화인터텍과 로보주까지 오늘 신규로 매수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이 중에 저희가 메이저 수급이 둘 다 담아가고 있는 페노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중국의 코로나 정책 완화 기대감, 또 정부에서 3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죠. 해운주 안에서 페노션에 대한 두 분의 고스탑 의견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고! 네, 첫 종목 두 분 다 기분 좋게 고로 출발합니다. 대표님, 해운주들 오늘 상승 흐름을 많이 보였는데 다시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다시 살아날지는 사실 미지수긴 한데요. 일단은 과도하게 빠졌다는 거니까 그쵸. 기본적으로 BDI 지수가 50% 넘게 빠졌고요. 8월 말 한때는 1000 밑으로까지 깨졌다가 지금 한 1600까지 회복됐는데 일단은 지수 회복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상승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쵸. 말씀 주신 이 4분기의 BDI 방향성이 우상향 될 거라는 전망은 중국 정부의 인프라 중심의 부양책이 얼마나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가시적으로 나오냐 여부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의 이 철광석 수요 자체가 좀 하반기에는 좀 개선될 거라고 보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철광석 수요 못지않게 이 동절기 난방 때문에 이 유럽과 인도의 이 석탄 수입 확대가 기대되는 부분.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 물동량은 뭐 그렇게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소폭이나마 좀 늘어나면서 그 4분기에도 이 BDI 지수 자체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전기 운송 계약, 장기로 1년 이상 맺는 벌크선 매출이 한 40% 되는 게 이 전기 운송 계약인데, 이 부분이 좀 전년 대비해서 지금 유가가 뭐 내년에 크게 뭐 더 오를 것 같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 유가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대비 지금 20척 정도는 늘어난 선대 규모를 보면 이 부분이 좀 긍정적인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이제 철강 가동률이 최근에 한 90% 정도까지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철광석 재고 또한 1.4억 톤 정도 수준으로 연초에 한 1.8억 톤 대비해서는 좀 낮아지는 수준이어서 재고가 낮아지면 철강 가격이 올라가고 이 부분도 또 운임지수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BDI 지수랑 중국 수요 개선을 짚어주셨는데 사실 이제 페노션이 11일에 3분기 실적이 나오잖아요. 오늘 저가에서 들어오면서 급등했는데 실적과 함께 앞으로도 쭉 주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시장에서 힌트를 줬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앞서서 이제 뭐 팩트 체크는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까지 떨어질 이유도 없고 오늘 12% 이상 올라갈 이유도 사실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일단 우리가 보통 지금 주식할 때 가장 힘든 점이 뭐냐면 우리가 주식할 때 이제 어떤 기업을 분석을 하고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의 업황도 좀 살펴보고 라이벌 기업도 살펴보고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데, 지금은 그 분석한 게 시장에서 거의 뭐 먹혀들지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거죠. 그냥 뭐 찍기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근데 페노션 같은 경우 보면 역시 뭐 HMM과 페노션 똑같이 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금호석유랑 똑같이. 왜 그러냐면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도 사실 없긴 합니다만은 더 이상 실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실적을 넘어서기가 힘들다라는 게 시장에 어떤 팽배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뭐 매수세는 거의 안 들어오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락이 너무 과도하고 뭐 오늘 이제 페노션에 가장 많이 나온 뉴스는 아무래도 쇼커버링 관련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뭐 수급을 이길 재료는 없기 때문에 당분간 이 수급이 좀 유지만 된다라고 하면은 뭐 페노션 뭐 앞서서 김 대표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니까 저는 수급만 본다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 빠지기도 힘든 수급이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 과도하게 빠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두 분 다 의견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페노션 짚어봤고요. 두 번째로는 신화인터텍 알아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스마트 글래스 기술 개발로 한번 큰 상승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뭐 특별한 이슈가 나오진 않았죠. 신화인터텍은 어떤 의견이실지 고스탑부터 체크해보죠.
네, 두 번째 종목은 갈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 왜 올랐을까요, 오늘? 정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전 이 기업에 대해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아까 뭐 이 기업 모른다라는 게 아니라 좀 너무 테마성으로 한번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음 뭐 고점이 한 6,000원 정도 됐을 텐데 다시 거기까지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뭐 사실 이 신화 인터텍을 뭐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할 솔직히 제가 뭐 능력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없거든요. 별로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좀 약간 뭐 갖다 붙인 거죠. 갖다 붙인 건데 이 기업이 최근에 작년이 아니라 올해 여름에도 올랐던 이유 보면 사실 뭐 스마트 글라스나 이런 것도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좀 뭐 메타가 굉장히 밀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좀 뜬구름 잡는 구글이랑 이런 기업들이 많이 밀고는 있지만 뜬구름 잡는 얘기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한마디로 그 UAM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도심항공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사실 우리가 현실화되기까지는 굉장히 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근데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라고 하면 물론 잠깐 뭐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보통 어떤 종목이 오를 때 단순 기술적 분석상으로 봤을 때 큰 폭의 상승을 주고 이제 하락하는 구간에서 그 중간 정도의 값을 이제 평균적으로 깨면 이제 거의 뭐 그쪽 테마나 시세가 끝나는 거고 이 중간쯤에서 다시 반등을 준다라고 하면은 고점을 이제 뭐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통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제자리까지 너무 내려왔죠. 사실 실제로 위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린 분들 같은 경우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 대신 이제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와서 오른 걸 다 뺐기 때문에 가격적인 좀 메리트는 있어서 약간의 좀 매수만 들어와도 상승할 수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도 뭐 마감에 밀렸고요. 오늘도 밀렸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테마주 개별주에서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이제 내일 나올 수 있는 물량이 미리 나왔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일단 시장 상황만 이렇게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 뭐 내일 큰 폭의 상승이든 뭐 조금 뭐 강보합이든 상승은 좀 이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승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애플카 관련 이슈로 좀 묶이면서 올라오기도 했고 삼성전자 뭐 VR 이슈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슈로 주목을 받지는 못할까요, 대표님? 관련된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기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그 박건호 대표님 얘기해 준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뜬구름 잡기다. 그쵸. 이 회사의 본업은 그 모바일용 OLED 테이프랑 LCD용 광학 필름인데 LCD용 광학 필름 자체의 시장이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LCD에서 OLED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AI, 빅데이터 이런 거 관련된 뭐 스마트 글라스는 실제 진짜 매출이 나오지도 않는데 오로지 그냥 기대감으로 잠깐 주가 이슈에서 반짝하는 정도인데 그렇다고 그게 뭔가 가시적으로 어떤 그 소위 말하는 뭐 숫자가 찍히지 않더라도 가시적으로 뭔가 어떤 기대감 외에 실질적인 뭔가 구체적인 모습이 나오면 아마 당연히 기관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물론 이게 시총이 1,000억밖에 안 된 작은 회사긴 하지만 근데 전혀 기관의 핸들링이 없는 회사거든요. 보시면 최근에 뭐 10월 달 뭐 일부 물량 이거 거의 물량이라고 할 수 없는 정도고 근데 단순히 이제 차트에서 그냥 계속 고점 대비 많이 빠져가지고 바닥권에서 박박 기다가 그냥 최근에 거래량 조금 실린 부분은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리 뭐 쥐어짜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얘기할 그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신화 인터텍에 대해서 동일한 의견이셨습니다. 기대감만으로 추가 상승에 베팅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신화 인터텍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LG전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죠. 지금 실적이 좋았고 내년에도 연속으로 흑자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는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바로 체크해보죠. 고! 네, 역시나 마지막 LG전자는 고로 통일이 됐습니다. 지금 9만 원대인데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매니저님. 네, 뭐 전제 조건으로 시장에 폭락이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말씀드리면 뭐 괜찮은 것 같고요. 3분기 실적이 좀 약간 뭐 아리송했었죠. 그
작년 대비해서 좋다라고 나왔을 수도 있는데 작년에는 이 충당금을 너무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그 배터리 그것 때문에 네. 사실 작년보다 굉장히 안 나온 거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일단 저는 어떤 기업이든지 성장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LG전자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뭐 자동차 전장 쪽을 뭐 안 삼을 수가 없겠죠. 거의 6년 동안 적자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흑자로 막 돌아섰는데 이게 과연 LG전자의 다른 뭐 TV라든가 뭐 가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향하고 있는 컨센서스를 전장에 얼마 정도 채워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저는 시장에서 어떤 이 숫자 노름만 하다 보면 조금 투자자들이 좀 자가당착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나는 가치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옆에서 이제 가치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2차 전지의 그 초반의 투자는 절대 할 수가 없었거든요. 너무 그때도 비쌌기 때문에. 하지만 LG전자에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전장 쪽은 뭐 삼성전자도 전장 쪽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하만이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지만 이제 막 흑자로 전환된 LG전자의 어떤 전장 쪽이 조그만 퍼포먼스 내준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톤 다운되고 있는 다른 사업 부분을 상쇄를 했을 거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숫자가 아니라 센티멘탈로. 다만 조금 걱정되는 건 일단 LG전자에서는 승인이 났습니다. 뭐냐면 이 전장 쪽을 분할 상장하는 게 승인이 났어요. 네. 근데 그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그 결정이 남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뭐 우리나라 시장만의 어떤 특성이기도 한데 LG에서 전장 쪽을 분할 상장한다라고 하면 이게 좀 문제가 좀 약간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사실 LG화학도 엔솔 처음에 분할 상장한다라고 했을 때 주가는 더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좀 굉장히 이견들이 많았었는데 분할 상장 얘기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LG전자의 가격은 굉장히 좀 전장만 보더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격대가 나쁘지 않다라고 해주셨어요. 대표님, 이 수급도 봐주시니까 공매도가 좀 있었는데 쇼커버 가능성을 보면서 좀 투자 대응해봐도 될까요? 네, 수급은 외국 기관이 지금 동시에 사주는 추세라서 수급적인 건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그 3분기 실적에서 나온 게 IT 기기나 가전에서도 결국은 돈을 써야지 좀 팔린다. 그러니까 돈을 써서라도 재고를 줄여야 된다는 건데 LG전자 재고 자산이 전 분기 대비해서 3분기에 15%나 늘어난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4분기가 뭐 생활 가전이나 TV 쪽에서는 오히려 비수기인데 이렇게 마케팅 비용을 계속적으로 집행하면서 어떻게든 재고를 줄이게 쓰면 비용이 굉장히 비용 부담이 문제가 되고 이익률은 계속 깎아먹게 되고 그래서 가격적으로 너무나 싼 건 맞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저도 전장 부분 박건혜 대표님 얘기해 주신 대로 가장 좋게 보고 있고 전장 부분에 지금 실제 연평균 성장률은 50% 넘게 나옵니다. 연평균 성장이 50% 넘게 나오고 전기차 비중도 30% 가까이 이제 계속 증가되는 부분에 있고 근데 이제 전장 부분이 과연 나머지 가전 사업부나 이쪽 뭐 에어컨 시스템 이런 관련된 TV, PC 뭐 비즈니스 솔루션 사업을 전부 다 벌크업하기에 너무 버겁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기존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 보유하다는 측면에서 고를 말씀드렸고 이게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종목 다 결과적으로 의견이 조금 동일했던 것 같죠. 세 종목 짚어봤고요. 매니저님의 지난주 최선호주가 하나여로가 목표가를 달성해서 오늘 삽입주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의 최선호주 종목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오늘 이야기한 종목들 짚어주셨습니다. 매니저님, LG전자 어디까지 볼까요? 네, 방금 이제 김 대표님이 네. 연말에 이제 재고 말씀하셔갖고 제가 LG전자 차트를 한 20년을 봤는데 네. 연말에 좋은 적이 진짜 거의 없네요. 네. 근데 연초에는 좋았다. 네. 근데 LG전자 일단 목표가랑 가격적인 전략만 말씀드릴게요. 네. 목표가 11만 원이랑 손절가는 6만 원 정도를 한번 산정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LG전자 목표가 11만 원과 손절가 6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대표님은 패노션 가격 전략도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과거 한 7월, 6월 말 정도의 거래량이 가장 최근 거래량 중에 가장 높은 거래량인데 그거에 거의 육박하는 거래량이 오늘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가격대에는 절대 비싼 가격은 뭐 패너션의
본질적인 펀더멘탈은 차치하더라도 가격적인 매력은 분명히 있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펜오션 자체를 제가 뭐 엄청 매력적으로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손절선 아주 짧게 잡아서 한 10% 정도 선이 4,300원이고요. 4,400원에서 4,600원 정도 가격대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목표가는 좀 짧게 20% 정도인 5,500원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펜오션 목표가 5,500원과 손절가 4,300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공략주까지 들어봤고요. 네이버 밴드에서 박근호라고 검색하시면 또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MBN골드 박근호 매니저 그리고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 해봤습니다. 두 분 보내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